마침내 이순신을 끌어내리고 삼도수군 통제사에 오른 원균. 원균은 통제사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한테 수군을 맡겨준다면 당장 일본군을 박살내고 오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통제사가 된 뒤로는 출전을 미루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결국 권율에게 곤장을 맞고는 분에 못 이겼는지 급발진을 해서는 전 수군을 총동원해 부산을 치러 갑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함대를 보자 잔뜩 쫀 원균은 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칠천량에 정박했는데 일본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군을 포위해서는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조선 수군을 괴멸시켜 버리는데 한편 그 시각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순신에게 참담한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이순신의 어머니가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곤 아들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오던 중 고된 여행길을 못 이기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버림받은 데다 어머니의 죽음까지 이쯤 되면 하늘이 자신을 버린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순신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백의종군의 길을 나아갑니다. 백의종군은 우리가 익히 생각하듯 죄인이 되거나 일개 병사로 강등되는 것이 아니라 장수로서 대우받으며 다른 장수를 보좌해 공을 세우면 복직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순신은 나라에서 옷과 말, 숙박비 등을 전부 지원받았으며 들리는 지역마다 지방관들의 후한 접대도 받았는데요. 그다지 초라하지 않은 넉넉한 생활이었던 거죠. 그렇게 전라도에 내려간 이순신은 거기서 여러 장수들을 만나 회의를 하고 자문을 해줬으며 요청받은 자료를 보내주는 등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원균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혁기는 이제 수군은 죽을 일만 남았다고 했으며 심지어 이원익은 원균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원균이 과연 수군을 잘 통솔할 수 있을까 우려하던 찰나 이순신에게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대패했다 하옵니다.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직접 수군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곧장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선조로부터 임명장이 날아오는데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하노라. 그렇게 다시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무너진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입니다. 먼저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모아야 했고 그들이 사용할 군수 물자도 확보해야 했으며 배설이 들고 도망친 배도 찾아야 했죠. 다행히 원균, 이혁기, 최호 등 최고 사령관급 장수들은 전사했어도 그 아래에 첨사, 만호, 지방관급 장수들은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순신은 이들을 중심으로 수군을 재편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방을 순시하며 남아있는 병력을 최대한 긁어모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정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오는데 지난 해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수군 병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수군을 파하고 육군에 합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지만 이순신은 이를 거절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병사를 모으긴 했으나 문제는 군수물자였습니다. 일본의 재침이 시작되자 전라도 지역에서는 적에게 군수물자를 넘기지 않기 위해 군량과 무기를 모두 태우고 도망가는 청야작전이 주로 시행됐기에 이순신이 들러도 물자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순천, 보성 등 몇몇 지역에 아직 물자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찌저찌 당장 버틸 물자는 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은 배설이 타고 도망친 판옥선 12척을 인계받으려 했는데요. 그런데 배설이 자꾸 안 주겠다며 뻗팅기자 이순신은 직접 판옥선이 숨겨진 곳을 찾아가 배를 인수합니다. 이후 배설은 명량해전이 벌어지기 전에 탈영을 해서 도망쳤다가 전쟁이 끝난 뒤 체포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써 배설이 칠천량에서 도망쳤던 건 훗날을 기약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제 한 목숨 보전하기 위함이었단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또 발판이 되어 조선 수군이 재건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세상사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 임명된 전라 우수사가 판옥선 한 척을 이끌고 이순신에게 합류하여 이순신은 총 13척의 판옥선을 거느리게 됩니다. 한편 이순신이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 사이 일본 수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일본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아주 작사를 내놨기 때문에 이미 조선 바다는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바다는 게임을 끝내놨으니 육군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육군이 전라도를 점령하는 동안 주변을 약탈하며 시간이나 때우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순신은 당장 필요한 병력을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수군을 재건한 이순신은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조선 수군이 다시 출범했으니 이제 다시 일본 수군과 한판 붙어야겠죠. 하지만 이 적은 병력으로는 일본의 대함대를 상대할 수 없으니 이순신은 적과 싸우기에 최적인 장소를 찾아 남해안 곳곳을 물색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격전지를 명량으로 정한 이순신은 전남 진도 벽파진에 정박해 진지를 구축합니다. 조선 수군이 재건됐다는 소식은 일본 측에도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 수군은 대함대를 움직여 조선 수군을 찾아 나서는데요. 조선 수군이 벽파진에 정박해 진을 치자 일본 수군은 그 바로 앞인 어란진에 정박해 진을 칩니다. 적이 어란진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자 전투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눈치챈 이순신은 병사들을 모아 연설을 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라 하였으며 한 사람이 좁은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 하였다. 이는 딱 지금 우리의 형국을 두고 한 말이니 너희들 중 누구라도 내 명을 어긴다면 군법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다음날 아침 척후선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일본 함대가 조선 함대를 치려고 출발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이순신도 이들을 막기 위해 울돌목이 끝나는 지점으로 나아가 함대를 일자로 배치하는데요. 울돌목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00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해협으로 우리나라의 바다 중 가장 물살이 센 곳입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마치 바위가 우는 것 같다고 하여 울돌목이라고 불렀으며 한자로는 울명자를 써서 명량이라 썼는데요. 울돌목이 시작되는 곳에 다다른 일본 함대는 총 300여 척이었으나 이 좁은 수로로 그 많은 함대가 다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적장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대선인 아타케분에는 뒤에 남긴 채 중선인 세키분의 133척만 이끌고 명량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자 이순신도 이들을 막기 위해 울돌목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원래 대장선을 제외한 나머지 12척이 단 한 척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적의 대함대에 쫄아서 명을 거역한 건데요. 그렇다고 대장선마저 퇴각하자니 적이 기세를 몰아뚫고 나오면 돌이킬 수 없을 터 이순신은 혼자서라도 적을 막기 위해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명량 한가운데서 충돌한 판옥선 한 척과 세키분의 133척. 병력 차이가 너무 크죠. 하지만 명량은 아주 좁은 해협이었기 때문에 적이 아무리 많더라도 판옥선 한 척이 떡 버티고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길목을 틀어막고 가까이 있는 세키분의 수척을 상대하며 홀로 30분 정도 시간을 끌자 뒤에서 지켜보던 두 척이 먼저 나섭니다. 저 수많은 적선에 둘러싸여 금방 패할 줄 알았는데 고작 판옥선 한 척으로도 버텨내는 걸 보고는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건데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 판옥선 한 척이 적선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하자 이를 본 이순신은 곧장 배를 돌려 이를 구출해냅니다. 뒤이어 남아있던 10척도 합류해 판옥선 13척이 명량 해협을 틀어막고 버티자
아무리 적선이 많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이번엔 조류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측에 유리한 조류였지만 갑자기 조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류가 바뀌자 공수가 역전돼 버리는데요. 조선 함대는 이 기세를 몰아 적선 31척을 부숴버리고 적장 구루시마 미치우사도 죽여버립니다. 앞서 일본 함대는 대장이 죽으면 금방 와해된다고 했었죠. 게다가 조류도 바뀌었으니 도저히 조선 함대를 뚫을 기미가 안 보이자 슬슬 후퇴하기 시작하는 일본 함대. 그렇게 조선 수군은 13대 133이라는 엄청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게 된 거죠.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은 곧장 후퇴를 합니다. 5일 만에 거의 150km를 퇴각해버리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급하게 후퇴한 걸까요? 일단 조선 수군이 건재함을 적에게 보여줬고 수군의 사기도 살아났으니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곧 겨울이 찾아오면 적도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없을 테니 그때까지 시간을 벌기만 하면 됐는데요. 따라서 이순신은 적으로부터 자취를 감춰 적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또 그 사이에 수군 병력을 충원하고 군수 물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적에게 전라도 바다를 내줘도 괜찮냐고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미 육지에서 적을 무찔렀거든요. 앞서 일본군의 재침략 1번 과제는 전라도를 점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10만의 대부대를 이끌고 다시 조선을 쳐들어온 일본군은 전군을 총동원해 전라도로 쳐들어가는데요. 순식간에 남원과 함양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명나라 장수가 버리고 도망간 전주성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직산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이들을 무찌르자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데요. 그렇게 조명연합군에게 막힌 일본군은 더 이상의 북상을 포기하고 남쪽에 주둔하며 외성이나 쌓게 된 거죠. 그리고 뒤이어 명량에서 패배해 바닷길도 막히게 되자 결국 수륙 병진 작전으로 전라도와 전라도 해역을 장악하고 그대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려는 일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한편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지 얼마 안 되어 이순신에게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일본군이 이순신의 고향인 아산을 쳐들어가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이 전투에서 이순신의 막내 아들 이면이 전사했다는 건데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슬피 울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한창인데 장수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을 터 이순신은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업무에 매진하는데요. 이순신은 보화도에 임시 통제영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며 수군 재건에 힘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했다 합니다.